안녕하세요. 제빵쌤입니다. 오늘도 거꾸로 수업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3단원의 소단원 이 간송 전형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갈래는 글의 종류는 정기문이고요. 정기문의 특징은 인물의 생애, 그러니까 인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에 따른 일화, 업적 이런 사실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독자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송 전연필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꼭 책을 한번 읽어보고 지금 일시정지를 누르고 가서 꼭 책 한번 읽어보고 영상을 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 105쪽이고요. 간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간송은 호입니다. 호. 전형필이라는 분의 호입니다. 이 간송 전형필 중에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상당히 일대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대기. 아까도 말했지만 일대기라는 것은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들 중에 일화적인 부분들, 사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구성하는 방법을 일대기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제 이 정기문의 구성의 요소별로 선생님이 정리를 할 건데요. 정기문의 구성의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비평입니다. 인사배, 비. 그래서 총 우리 지금 이 간송 전연필이라는 작품은 총 4부, 그러니까 소 제목으로 4개의 4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4개의 구성을 전부 다 선생님이 인물, 사건, 배경, 비평으로 형태로 연결을 할 거니까 그걸 좀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조선청령 국보급 문화재를 되찾다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첫 번째 부분이고요. 첫 번째 소단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선생님이 인물, 사건, 배경, 비평의 형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은 당연히 누굽니까? 네, 간송 전연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간송미술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선생님이 작년에 문학기행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성북동 일대를 탐방하는 그런 문학기행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그 간송미술관을 갔었습니다. 그 간송미술관은 성북동에 있는데 직접 찾아갔는데 아쉽게 그 간송미술관이 문을 닫았어요. 왜 그러냐면 미술품들에 대한 보존이 상당히 조금 너무 보여주다 보니까 많이 상하게 된다고 해서 그래서 간송미술관 자체는 지금 영업을 안 하는 상태고 동대문에 DDP라는 무슨 전시회장이 있습니다. 거기 동대문 구장 옛날 구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에 있었던 작품들을요. 그래서 그런 특별 전시회를 할 때마다 나타난다는 것, 그런 부분들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나타나는 부분 중에 사건 3가지를 조금 얘기를 해보겠는데 사건이 총 하나, 둘,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훈민정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훈민정음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글이 만들어졌는데 한글에 대한 그런 한글의 창체 배경이 되는 해례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이 우리가 어떻게 한글을 만들었고 그 한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죠. 이 부분. 제자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훈민정음에 관련된 이야기 한 가지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훈민정음에 관련된 전형필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면 아주 엄청난 일을 했죠. 어떤 일을 했느냐? 일제가 극단적인 민족 말살 정책에도 불구를 하고 이게 배경이죠, 그러면. 그렇죠. 일제시대 때 극단적인 암흑의 세계. 이 암흑의 세계를 우리가 배경으로 갖고 있죠. 이게 배경입니다. 그 당시에 훈민정음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전형필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돈, 기와집 열채값이었던 10,000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훈민정음을 사들였다는 점. 이겠죠? 두 번째는 고려시대 우수성이 아주 발달했던 청자상감 운항매병이라는 도자기 역시 우리나라 거죠. 고려 청자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사들였다는 거죠. 엄청나죠? 이 이제 되찾는 과정을 보자면 훈민정음의 되찾는 과정은 10,000원을 주고 다시 그거를 사들였고 광복 후에 공개를 하였고요.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은 일본인보다 먼저 파격적인 돈으로 구입을 해서 원래 살려고 했던 돈보다 2배의 가격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도 일본인이 그 제안을 거절했죠. 하지만 끝까지 그 돈을 고수해서 끝까지 매달려서 찾아오게 되었다는 점.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세 번째. 전영필이 공을 들여서 가져온 것. 신윤복이죠. 신윤복의 해원 풍속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훈민정음을 거금 10,000원을 주고 사들였다는 점. 두 번째는 청자 상감 운항문이라는 매병을 사들였다는 점. 세 번째는 해원 풍속도라는 화첩이거든요. 이게 화첩을 일본인 손에서 수년 동안 애태우면서 그걸 끝끝내 가져왔다는 점. 이 3가지죠. 이 그림 보면 월화정인이라는 이 그림 역시도 전부 다 간송 전현필 선생님께서 이걸 전부 다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간송 전현필 선생이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엄청 억압되어 있고, 그쵸? 그런 엄혹한 시기 또는 민족 말살 정책이 펼쳐졌던 그 일제시대 때 간송 전현필 선생이 그거를 다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민족적 예술적 가치 우리 거다 외국으로 나갈 수 없다 라고 해서 지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켰죠.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간송 전현필 선생에 대한 비평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이 부분에 간송에 어느 부분이죠? 이 부분이지. 어떤 평가가 있냐? 전문가들은 간송의 수집품을 통하지 않는다면 조선 후기에 대한 의미 있고 깊이 있는 회화나 명부나 서술이 불가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비평입니다. 그래서 전기문의 4가지 인물, 사건, 배경, 비평 이 부분으로 쪼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단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단원은 스승 오세창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부분입니다. 스승 오세창을 만나게 된 내역 보기 전에 이 전현필 선생의 집안 내력, 그러니까 전현필 선생의 출생부터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인물 역시 전현필 선생이고요. 출생은 1906년도 종로의 대재력가, 엄청나게 집이 잘 살았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집이 잘 살았고 집안 어르신들이 이제 잘 살았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서울에서의 휘문고 나왔다 그러면 되게 명문고입니다. 지금의 휘문고는 되게 명문이에요. 명문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했고 그러던 중에 10살 되던 해에 집안 어른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기 시작합니다. 그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 집안 어른들의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죽음, 이게 사건이죠. 하나의 사건이겠죠. 를 통해서 이제 유학을 갑니다. 그런 것들을 떨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학 시절에 도서에 집중을 해서 서점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많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으니까 목을 메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있었냐면 일본인 친구가 자기가 서점에 있었는데 자네 그 목록 가득 채울 생각 있냐? 그러니까 내가 그 책을 사려고 하는 책 서점 분류 목록 장서 목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가 그것을 다 가득 채울 수 있겠냐? 가득 채우면 뭐 하겠냐? 너는 한국인 조선인인데 조선인이 기껏 해봐야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겠죠. 그게 전영필 선생이 빡이 쳐서 열받아서 그 비위 웃음에 대해서 또 결심을 하죠. 조선의 훌륭한 문화를 입증할 도서문고집을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누굴 만나냐? 오세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까 두 번째 사건이 일본인 친구와의 이야기고요. 세 번째 사건이 오세창이라는 스승을 만납니다. 이 오세창이라는 사람은 무려 나이가 그때 당시에 20살에 간송 전현필 선생이 20살에 그 오세창을 만났는데 서로 40살, 그러니까 40년의 나이 차가 있었다죠. 하지만 그런 40살의 나이를 극복하고도 이 오세창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우리 역사 서예가의 1000여 명이 넘는 근역서 화징이라는 서화 총서를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세창을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많은 교감을 나눴다는 얘기죠. 우리 문화의 유산에 대한 역시 안목이 역시 많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 어렸을 때 집안 어르신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유학 시절에 친구인 친구에게 비웃음을 당했다는 얘기, 오세창이라는 스승을 만나서 우리 문화의 유산에 대한 안목을 길렀다는 얘기죠. 역시나 이때의 배경 역시도 어떤 배경입니까? 상당히 일제가 가혹한 민족의 말살 정책 때문에 조선 역사 제도 이 모든 것이 사라져 가고 있었다는 이런 암담한 현실, 여기가 뭐일까요? 현실 속에서 좀 배경이 되겠죠. 이 배경 속에서 후대인들의 평가,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암울했던 시기에 하늘이 우리 민족에 내린 뭐다? 하나의 복이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비평을 해주고 있죠. 인물, 사건, 배경, 비평, 인사배하고 비평까지도 여기에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또 넘어갈게요. 좀 시간이 부족한 게로서는 되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죠. 문화유산 수집에 전 재산을 바치다.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을 통해서 미술사를 이제 어느 정도 수집을 하면서 미술사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그 중에 큰 사건 하나가 뭐냐면 게스비라는 사람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존 게스비. 존 게스비라는 사람은 영국인으로서 국제변호사로 상당히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고려청대에 상당히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형필이 게스비가 소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처분을 한대요. 소장품을 막 처분하고 영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거금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일본으로 넘기로 했던 작품들을 싹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집에 조선대대로 내려오던 전답,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전 재산을 털어서 5천석이나 되는 땅을 팔아서 전부 다 수집 여담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부 다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보급 이런 매병 보이시죠? 이런 것들, 이런 매병들, 국보급 국화문병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들이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 소장품들을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은 첫 번째, 게스비라는 사람의 소장품을 모두 사들였다는 점, 인수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경성의 한 경매장을 또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경매장을 또 찾아가요. 경매장을 찾아가서 잠시만요. 이 부분이죠. 1936년에 경매장을 찾아가서 경매가가 500원 단위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경합을 벌이면서 그죠. 일본의 국제적인 거상으로부터 14,580원이라는 돈으로 청화백자 이거를 사오기 시작합니다. 국화문병. 이거는 경매로 사온 것이고요. 게스비한테 사온 것은 다른 거겠죠. 훨씬 더 많은 최고급 소장품들을 많이 사왔습니다. 이해하셨죠? 이 두 가지 사건. 경매장에서 청화, 백자, 철사, 진사보. 아무튼 그렇게 길죠. 이거예요. 이거를 사들여서 상당히 우리 역시 배경 역시 일제가 극단적인 민족 말살 정책으로서 우리에게 상당히 억압을 하던 그 시대에 우리 문화의 예술을 하나라도 더 사들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비평 부분, 평가, 글쓴이가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귀한 도자기들을 우리 품으로 돌아온 것은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겠다는 그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비평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귀한 도자기를 우리 품에 돌아온 것은 우리 문화의 도착의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비평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기문은 인물, 사건, 배경, 비평. 그래서 꼭 비평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화사 복원의 꿈을 위하여 라는 네 번째 부분입니다. 이 네 번째 부분에서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라고 봤더니 후학 양성을 위해서 문화예술인의 후원에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열정적으로 문화재를 막 수집을 했는데 이제 수집을 중단합니다. 수집 중단. 수집을 중단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수집을 중단하고 나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나라를 되찾았는데 어느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어느 누가 갖고 있든지 간에 문화유산은 이 땅에 존재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거니까 굳이 사들일 필요는 없다. 누가 갖고 있던 간에 외국 사람만 안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 이후로 후학 양성과 문화예술의 후원에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이 부분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술사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선생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후원 양성들도 많이 하고 이제 우리 문화 유산을 복원하려는 꿈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본연의 우수성을 후학들에게 복원하리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많은 부분 보화각까지 이렇게 보화각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간송미술관의 전신이었던 보화각에다가 우리 문화를 많이 모아서 그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이제 사건으로 보고 있죠. 이거는 전부 다 지금 배경으로 따지자면 광복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으로 따지면 이 부분은 광복 이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정리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광복 이후에 전현필 선생의 행적을 보자면 후학 양성했다, 문화보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여러 미술사학들과 함께 동인지였던 고고미술 창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기문 구조 요소 중에 비평하는 부분들을 좀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비평은 비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좋은 평가를 해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 그리고 이 아랫부분 생이 좀 짧긴 했지만 글쓴이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문화유산과 그 역사는 계속 또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전형필이라는 사람이 읽어낸 것이고 문화유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빛낸 것이 그의 아마 큰 업적이지 않겠느냐 하면서 비평, 행적 또는 평가를 한 거죠. 또 한 군데가 비평이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미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도움을 청했대요. 한 화가가 간곡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여기 이 부분이죠.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래서 전현필 선생이 상당히 이 분에게 많은 부분 후원해주면서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것. 이분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인간성이 좋았다라는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비평을 하고 있죠. 비평이 두 가지로 쪼개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광복 이후에 사건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확고한 어느 부분을 장려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미술사 역할에 많은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점. 비평은 인간성, 그 다음에 후학 양성 이후에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전현필 선생이 상당히 마음껏 즐기고 아름답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전현필 선생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네, 선생님 상당히 빠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전현필 선생이시죠. 그리고 전현필 선생에서 이제 다섯 번째, 그러니까 왼쪽에서 다섯 번째면 1, 2, 3, 4, 5, 이분이 오세창이시라는 분입니다. 오세창이시고 여기가 전현필입니다. 전형필.
이제 한 번 더 꼭 읽어보시고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하셔야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